빗줄기가 서울의 밤거리를 무자비하게 강타하고 있었다. 이서하는 젖어버린 종이상자를 품에 안은 채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골목길을 걸었다. 오늘 그녀는 상사의 비리를 고발하려다 오히려 누명을 쓰고 부당한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당했다. 세상은 마치 그녀의 불행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차가운 비를 퍼부었고 지나가는 자동차들은 무심하게 흙탕물을 튀겼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젖지 않은 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삶이었다. 낡은 구두굽이 빗물 웅덩이를 밟을 때마다 튀어오르는 검은 물이 그녀의 현재 처지를 대변하는 듯 했지만 서한은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이 어두운 골목의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 하나가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골목 안쪽 깊숙한 곳에서 거친 고함과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한은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였다. 가로등조차 제대로 켜지지 않은 음습한 구석에서 건장한 산의 셋이 왜소한 노파 하나를 둘러싸고 위협하고 있었다. 노파의 발치에는 찌그러진 깡통과 폐지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사내 중 하나가 그것들을 짓밟으며 험악한 욕설을 내뱉었다. 그들은 이 구역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들에게조차 자릿세를 뜯어내는 악질적인 불량배들이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당장 도망쳤을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서아의 발은 바닥에 뿌리를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두려움보다 먼저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다. 약자를 짓밟는 저들의 행태는 그녀가 회사에서 겪었던 부조리와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한은 품에 안고 있던 상자를 조용히 내려놓고 주변을 살폈다. 그녀의 시선에 공사장 쓰레기 더미 속에 버려진 녹슨 쇠파이프 조각 하나가 들어왔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손에 쥐고 바닥을 긁으며 그들에게 다가갔다. 날카로운 금소금이 빗소리를 뚫고 골목을 울리자 사내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공포로 몸이 떨려왔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그 떨림을 감추었다. 지금 물러서면 저 할머니는 큰 봉변을 당할 것이 분명했다. 서한은 최대한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경찰에 이미 신고했으니 당장 꺼지라고 소리쳤다. 그녀의 기세에 눌린 사내들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서한은 재빨리 노파의 앞을 막아서며 방어 태세를 취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서아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서아가 든 쇠파이프를 비웃으며 주머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들었다. 서아는 태권도장에서 배웠던 호신술을 떠올리며 몸을 비틀어 사내의 첫 번째 공격을 피했다. 하지만 체격 차이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사내가 휘두른 주먹이 그녀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고 날카로운 통증이 전신으로 퍼져나갔다. 서한은 비명 대신 기합을 지르며 쇠파이프를 휘둘러 위협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사실은 지나가는 사설 구급차 소리였지만 사내들은 경찰차로 착각하고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재수없는 날이라며 바닥에 침을 뱉은 그들은 어둠 속으로 황급히 사라졌다. 서한은 그제야 긴장이 풀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서한은 떨리는 손으로 노파의 옷매무새를 정리해주며 괜찮냐고 물었다. 노파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서아의 찢어진 옷소매와 상처난 어깨를 걱정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사실 이 노파는 천일그룹의 전 회장 박 여사였으나 서아는 그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노파의 흙 묻은 손을 정성스럽게 닦아주었다. 박 여사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았지만 이토록 대가 없는 순수한 선의를 가진 젊은이는 처음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고맙다는 말을 건넸다. 서한은 희미하게 웃으며 어르신이 무사해서 다행이라 답했다. 그 미소는 차가운 빛 속에서도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어 박 여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었다.
골목 입구에 정차되어 있던 검은색 세단 안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남자가 있었다. 천일그룹의 젊은 총수 강도진이었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창밖을 응시하며 가늘고 긴 손가락으로 무릎을 톡톡 두드렸다. 재개발 구역 시찰을 위해 극비리에 잠행을 나왔던 그는 뜻밖의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자신의 목숨도 부지하기 힘든 위급한 상황에서 타인을 위해 기꺼이 몸을 던지는 여자는 그의 철저히 계산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존재였다. 도진의 날카로운 시선은 빗속에 주저앉아 루파의 상태를 살피는 서아에게 고정되었다.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상처까지 입었지만 그녀의 모습은 그 어떤 화려한 치장을 한 여인보다 강렬한 잔상을 남겼다. 도진은 운전석에 앉아있던 비서실장에게 조용히 지시를 내렸다. 그는 저 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저런 곳에 있었는지 모든 정보를 파악하라고 명령했다. 비서실장은 즉시 태블릿을 꺼내 어딘가로 연락을 취했다. 도진의 시선은 여전히 빗속의 두 사람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할머니를 부축하여 일으키는 서아의 모습에서 기이한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무언가였다. 어릴 적 부모를 잃고 친척들에게 배신당하며 자라온 그에게 인간의 선이란 위선의 다른 이름일 뿐이었다. 하지만 방금 목격한 장면은 그의 견고한 신념에 작은 균열을 일으켰다. 그는 차창을 조금 더 내리고 빗소리에 섞인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려 노력했다. 박 여사는 서아에게 보답을 하고 싶다며 연락처를 물었지만 서아는 정중하게 거절했다. 그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젖은 상자를 다시 챙겨 들었다. 서아는 할머니에게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드리고 싶었지만 지금 그녀의 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할머니에게 조심해서 들어가시라는 인사를 남기고 돌아섰다. 서아의 뒷모습이 골목의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박 여사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잠시 후 박 여사는 허리를 펴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변모했다. 그녀는 어둠 속에 숨어있던 수행원들을 불러내어 조용히 지시했다. 방금 저 아이를 반드시 찾아내라고 말이다. 도진의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며 빗길을 미끄러지듯 달렸다. 차 안의 공기는 무거웠고 도진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오늘 밤 목격한 그 여자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그 눈빛은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야생화와 같았다. 도진은 자신의 심장이 평소와 다르게 조금 빠르게 뛰고 있음을 감지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흥분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감정의 시작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이서아라는 여자와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했고 그들의 인연은 이 차가운 빗속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아는 욱신거리는 어깨를 부여잡고 좁은 고시원 방에서 눈을 떴다. 곰팡이 냄새가 나는 벽지가 그녀의 암울한 현실을 상기시켜 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좌절할 시간이 없었다. 당장 밀린 월세와 생활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서아는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구직 사이트를 뒤졌다. 수많은 공고 중에서 그녀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천일그룹의 디자이너 공개 채용 공고였다. 업계 최고의 기업이자 모든 디자이너의 꿈인 곳이었다. 평소라면 감히 지원할 엄두도 내지 못했겠지만 어젯밤의 사건 이후 그녀에게는 묘한 용기가 생겼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무모한 용기였다. 서아는 밤새 포트폴리오를 다듬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다. 그녀의 디자인 철학은 화려함보다는 실용성과 사람을 향한 배려에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글을 써 내려갔다. 특히 어젯밤 골목에서 느꼈던 감정들,
약자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과 세상의 부조리에 맞서고 싶은 의지가 그녀의 디자인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마감 직전 지원 버튼을 누른 서한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한편 천일그룹 본사 최고층 회장실에서는 도진이 서류 더미 속에 파묻혀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서하의 신상 명세서가 놓여 있었다. 비서실장이 밤새 조사해 온 자료였다. 도진은 서하의 사진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사진 속의 그녀는 맑게 웃고 있었지만 어젯밤 보았던 그 강렬한 눈빛은 사진으로 담아낼 수 없는 것이었다. 도진은 그녀가 이번 공개 채용에 지원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그는 흥미롭다는 듯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다. 인사 담당 임원인 최 전무가 그녀의 이력을 문제 삼아 서류 전형에서 탈락시킬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도진은 인터폰을 들어 인사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도진은 이번 채용에서 학벌이나 배경을 보지 않고 오직 실력과 잠재력만을 평가하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도입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공정한 채용을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서하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그의 은밀한 배려였다. 물론 최 전무는 이에 반발하겠지만 도진의 권위 앞에서 감히 토를 달 수는 없을 것이다. 도진은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그녀에게 신경을 쓰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지만 명확한 답을 찾을 수는 없었다. 단지 그는 그 여자가 자신의 회사라는 정글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지켜보고 싶을 뿐이라고 합리화했다. 며칠 후 서하는 서류 전형 합격 문자를 받았다.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휴대폰 화면을 몇 번이나 확인했다.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합격했다는 사실이 기적만 같았다.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며 면접 준비에 돌입했다. 하지만 그녀는 모르고 있었다. 그녀가 들어가려는 천일그룹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권력 다툼과 비리로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그녀가 구했던 할머니와 그녀를 지켜보는 강도진이 있다는 사실 또한 알리 없었다. 서하는 이제 막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천일그룹 본사 사옥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 거대한 바벨탑처럼 솟아 있었다. 통유리로 마감된 외벽은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번쩍였고 그 위압적인 자태는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다. 이서하는 건물의 회전문 앞에 서서 깊은 심호흡을 했다. 며칠 전 빗속에서 느꼈던 한기는 사라졌지만 대신 긴장감이라는 또 다른 차가운 기운이 그녀의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가 입고 있는 정장은 재활용 매장에서 구입해 수선한 것이었으나 그녀의 당당한 자세만큼은 수백만 원짜리 명품을 걸친 다른 지원자들 못지않았다. 서하는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며 긴장을 풀었다. 이곳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할 전장이었다. 그녀는 결연한 눈빛으로 회전문을 밀고 로비로 들어섰다. 로비 안은 이미 면접을 보러 온 지원자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대부분이 유학파 출신이거나 명문대 졸업생들이었고 그들의 대화 속에서는 알 수 없는 자신감과 여유가 묻어났다. 그들은 삼삼오오 모여 서로의 인맥을 과시하거나 해외 연수 경험을 이야기하며 은연중에 서로를 탐색하고 있었다. 서하는 그들 틈에서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화려한 스펙도 든든한 배경도 없는 그녀에게 유일한 무기는 실력과 진심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기죽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거칠에 섞인 대화가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다. 안내 데스크에서 출입증을 받아든 서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면접 대기실이 있는 층으로 향했다. 투명한 엘리베이터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이 그녀의 발 아래 펼쳐졌다. 면접 대기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지원자들은 각자 준비해온 예상 질문지를 훑어보거나 거울을 보며 표정 연습을 하고 있었다. 서하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을 다스렸다.
그때 면접관 중 한 명이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와 주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번 면접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실무 능력 평가를 위해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였다. 지원자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서아는 오히려 그 말이 반가웠다. 배경을 보지 않고 오직 실력으로만 평가받을 수 있다면 그녀에게도 승산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공정함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또 다른 불공정한 시선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같은 시각 면접실 안에서는 인사 담당 임원인 최 전무가 불만 섞인 표정으로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그는 강도진 사장이 지시한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에게 인재 채용이란 자신의 세력을 넓히고 충성스러운 부하를 만드는 수단일 뿐이었다. 그는 펜 끝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이번 면접에서 스펙이 부족한 지원자들을 본보기로 삼아 탈락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의 눈에 이서아라는 이름이 들어왔다. 특이한 이력도 없고 내세울 만한 배경도 없는 평범한 지원자였다. 최 전무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희생양으로 삼기로 마음먹었다. 감히 격에 맞지 않는 곳에 발을 들인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는 오만한 생각이었다. 최상층 회장실에서 강도진은 대형 모니터를 통해 면접실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화면 속 최 전무의 거만한 태도와 긴장한 지원자들의 모습을 번갈아 훑었다. 도진은 최 전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꿰뚫어보고 있었다. 썩은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서는 먼저 그 환부가 얼마나 깊은지 확인해야 했다. 도진은 책상 위에 놓인 마이크 버튼을 만지작거렸다. 이 마이크는 면접관들의 인이어로 직접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오늘 이 면접이 단순한 채용 과정이 아니라 천일 그룹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그가 빗속에서 발견한 원석 이서아가 있었다. 드디어 서아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다른 두 명의 지원자와 함께 면접실로 들어섰다. 널찍한 테이블 뒤에는 5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고 그 중앙에 최 전무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다. 첫 번째 지원자는 유창한 언변으로 자신의 리더십 경험을 자랑했고 두 번째 지원자는 해외 인턴십 경험을 내세우며 글로벌 감각을 어필했다. 최 전무는 그들에게 호의적인 미소를 보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질문 또한 그들이 준비한 답변을 유도하는 평이한 수준이었다. 마치 이미 합격자가 내정되어 있는 듯한 분위기였다. 서아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 최 전무의 시선이 마침내 서아에게 머물렀다. 그는 서류를 대충 훑어보는 척하며 경멸 어린 질문을 던졌다. 지원자의 포트폴리오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지나치게 이상적이라는 지적이었다. 대기업의 시스템 안에서 이런 디자인이 통할 것 같냐는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었다. 서아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디자인의 본질은 사람을 향한 배려이며 시스템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도구여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하지만 최 전무는 콧방귀를 뀌며 말을 잘랐다. 여기는 자선 단체가 아니라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라는 차가운 일갈이었다. 다른 면접관들도 최 전무의 눈치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서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때 면접관들의 귀에 꽂힌 인이어에서 기계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도진이 변조된 음성으로 긴급 질문을 하달한 것이었다. 최 전무는 미간을 찌푸리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사장의 지시를 거역할 수는 없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떨떠름한 목소리로 질문을 전달했다. 만약 회사에 막대한 이익이 걸린 프로젝트에서 치명적인 안전 결함을 발견했고 당신이 그 사실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이었다. 단 그 사실을 폭로할 경우
회사는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고 당신은 해고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붙었다. 면접장 안에는 적막이 감돌았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 능력이 아니라 지원자의 윤리의식을 극한까지 시험하는 질문이었다. 첫 번째 지원자는 우물쭈물하며 대답했다. 회사에 손실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상사에게 조용히 보고하고 해결책을 찾겠다고 했다. 조직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모범적인 답변처럼 보였지만 비겁한 타협이었다. 두 번째 지원자 역시 현실적인 어려움을 언급하며 내부 절차를 따르겠다는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최 전무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들이야말로 자신이 원하는 다루기 쉬운 부품들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모든 시선이 서아에게 쏠렸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머릿속에 지난밤 골목길에서 보았던 불의와 회사에서 겪었던 억울한 해고가 스쳐 지나갔다. 서아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또렷하게 면접실을 울렸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 프로젝트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대답했다. 당장의 금전적 손실은 회복할 수 있지만 한 번 잃어버린 사람의 생명과 기업의 신뢰는 영원히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윤 추구 이전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에 있으며 부실한 기초 위에 세워진 성공은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답변은 최 전무가 추구해온 가치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었다. 최 전무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감히 면접관 앞에서 설교를 하냐며 서아를 몰아세우려 했다. 하지만 모니터 너머의 도지는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그가 찾던 답이었다. 눈앞의 이익보다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 그리고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용기. 그것은 지금 병들어가는 천일그룹의 가장 필요한 덕목이었다. 도지는 서아의 답변에서 그녀가 단순한 이상주의자가 아님을 확인했다. 그녀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전사였다. 도지는 비서실장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이 지원자를 반드시 합격시키라는 내용이었다. 그의 손끝에서 새로운 판이 짜이고 있었다. 최 전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었다. 면접이 끝나고 서아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온몸의 진이 다 빠져나간 기분이었다. 최 전무의 마지막 표정은 그녀의 탈락을 예고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여 합격하느니 차라리 떨어지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로비로 내려온 서아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거대한 천일그룹의 로고가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언젠가 다시 이곳에 올 수 있을까?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그녀는 다시 한번 주먹을 쥐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녀는 자신의 길을 갈 것이다. 빗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그 불꽃처럼. 며칠 뒤 합격자 발표 명단이 공개되었다. 최 전무는 격노하며 인사팀을 뒤집어 엎으려 했지만 위에서 내려온 특별 지시라는 말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이서아의 이름은 합격자 명단 맨 아래에 당당히 적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합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믿기지 않는 듯 화면을 어루만졌다. 그것은 단순한 취업 성공이 아니었다. 세상의 편견과 불의에 맞서 거둔 작은 승리였다. 서아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다. 이 기회를 절대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고. 그리고 자신을 믿고 뽑아준 회사를 위해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붓겠다고 맹세했다.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날 대강당에 모인 수많은 합격자들 사이에서 서아는 단연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다. 하지만 단상 위에 올라 축사를 하는 강도진 대표의 시선은 정확하게 그녀를 향해 있었다. 도진은 마이크를 잡고 차가우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천일그룹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인재를 원하며
낡은 관습을 타파할 용기 있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서하는 도진의 눈빛이 잠시 자신에게 머물렀다. 떠난 것 같은 착각을 느꼈다. 그 눈빛은 면접실 카메라 너머에서 느꼈던 그 시선과 묘하게 닮아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설렘일까? 아니면 다가올 폭풍에 대한 경고일까?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부서 배치가 발표되었다. 대부분의 동기는 화려한 본사 기획팀이나 마케팅팀으로 발령받았지만 서하는 달랐다. 그녀가 배정받은 곳은 디자인 3팀이었다. 그곳은 사내에서 유배지 또는 무덤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성과가 부진하거나 윗선에 찍힌 직원들이 모여있는 한직이었다. 최전무의 마지막 복수였다. 합격은 시켰지만 제발로 나가게 만들겠다는 비열한 의도가 깔려 있었다. 서하는 배치 통지서를 받아들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녀는 실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투지가 불타올랐다. 어디에 있든 그녀는 증명해 보일 것이다. 자신이 결코 시들어버릴 꽃이 아님을. 디자인 3팀 사무실은 본사 건물의 가장 구석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 창고를 개조한 듯한 허름한 사무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와 함께 무기력한 공기가 흘러나왔다. 책상 위에 발을 올리고 졸고 있는 직원 컵라면을 먹으며 잡담을 나누는 직원들, 그 누구도 신입사원이 들어온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곳은 패배자들의 집합소였다. 서하는 숨을 고르고 큰 소리로 인사했다. 반갑습니다. 신입사원 이서하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직원들이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그들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다. 마치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 같았다. 서하는 직감했다. 이곳이 바로 그녀가 변화시켜야 할 첫 번째 전장임을. 디자인 3팀에서의 생활은 서하가 상상했던 디자이너로서의 삶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에게 주어진 업무는 창의적인 디자인을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 팀원들의 커피를 타거나 산더미처럼 쌓인 묵은 서류를 파쇄하는 단순 노동뿐이었다. 사무실 구석에 방치된 그녀의 책상은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고 지급된 컴퓨터는 부팅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고물이었다. 팀장인 김 부장은 하루 종일 주식 시세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다른 선배들은 서하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자신들의 잡무를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하지만 서하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맡은 일을 수행했다. 그녀는 남들이 기피하는 서류 정리 작업을 통해 회사의 과거 프로젝트들을 분석하고 천일그룹의 디자인 흐름을 파악하는 기회로 삼았다. 바닥을 닦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했고 복사기 앞에서는 도면의 디테일을 눈여겨보며 감각을 익혔다. 어느 날 오후 서하는 본사 기획팀에서 폐기 처분하라고 보낸 방대한 양의 자료 박스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것은 최 전무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로얄 오션 리조트 건설 프로젝트의 초기 기획안과 수정된 도면들이었다. 보안 등급이 낮아져 파쇄 대기 중인 문서들이었지만 서하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했다. 그녀는 파쇄기 앞에서 문서를 하나씩 넘겨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초기 설계 도면에서 강조되었던 집안 강화 공법과 내진 설계의 자재들이 최종 시공 내역서에서는 저렴한 일반 자재로 둔갑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리조트가 들어설 곳은 해안가 절벽 지형이라 집안 침하의 위험이 큰 곳이었다. 만약 이대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완공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대형 붕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결함이었다. 서하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서하는 떨리는 손으로 관련 자료들을 모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구조 계산을 다시 하고 자재의 안전성을 검토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공사비를 횡령하기 위해 안전등급을 조작한 정황이 명백했다. 서하는 이 사실을 묵인할 수 없었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칸눈으로 출근하여 김 부장의 책상 앞에 섰다. 그녀가 내민 보고서를 훑어보던 김 부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황급히 보고서를 덮었다. 김 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서아에게 미쳤냐고 소리쳤다. 이것은 최 전무가 총괄하는 사업이며 건드렸다가는 팀 전체가 공중분해될 수 있다는 경고였다. 그는 당장 이 문서를 없애고 입도 뻥긋하지 말라고 위협했다. 하지만 서아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김 부장에게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라며 상부에 정식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그 순간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고 최 전무의 신복인 박 실장이 들어왔다. 그는 디자인 3팀의 기강을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불시에 들이닥친 것이었다. 김 부장은 사색이 되어 서아의 보고서를 등 뒤로 감추려 했지만 눈치 빠른 박 실장에게 발각되고 말았다. 보고서를 빼앗아든 박 실장은 내용을 훑어보더니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감히 말단 신입사원 주제에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에 딴지를 거냐며 서아의 머리를 검지로 툭툭 밀었다. 사무실 안의 모든 시선이 서아에게 꽂혔고 그녀는 수치심에 입술을 깨물었다. 박 실장은 서아가 작성한 보고서를 그 자리에서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날려버렸다. 그는 흩날리는 종이 조각들을 밟으며 서아에게 경고했다. 한 번만 더 쓸데없는 짓을 하면 그땐 해고로 끝나지 않고 업계에서 영원히 매장시켜주겠다는 섬뜩한 협박이었다. 그는 김 부장에게도 직원 관리를 똑바로 하라고 호통을 치고는 바람처럼 사라졌다. 박 실장이 나가자마자 김 부장은 서아에게 온갖 짜증을 부리며 징계성 야근을 명령했다. 동료들은 혀를 차며 서아를 비웃거나 외면했다. 그들에게 서아는 정의로운 내부 고발자가 아니라 평온한 일상을 뒤흔드는 성가신 존재일 뿐이었다. 서아는 바닥에 흩어진 자신의 노력과 진심을 주워 담으며 눈물을 삼켰다. 그날 밤 서아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찢어진 보고서 조각들을 다시 맞추고 있었다. 아무리 윗선에서 덮으려 해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고 단단했다. 자정이 넘어서야 회사를 나온 서아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해 허기가 졌지만 밥이 넘어갈 것 같지는 않았다. 편의점 앞 플라스틱 테이블에 앉아 캔 맥주 하나를 땄을 때 익숙한 그림자가 그녀의 앞을 가렸다. 며칠 전 골목길에서 구해주었던 그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여전히 허름한 행색으로 빈 깡통이 든 비닐봉지를 들고 서아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서아는 반가움과 동시에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얼른 일어나 할머니에게 자리를 권하고 편의점으로 들어가 따뜻한 도시락과 음료수를 사왔다. 할머니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서아는 억지로 숟가락을 쥐어들였다. 서아는 할머니가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의 캔 맥주를 들이켰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속마음이 술기운을 빌려 조금씩 흘러나왔다. 그녀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과 리조트 공사의 위험성에 대해 털어놓았다. 자신이 무시당한 것은 참을 수 있지만 무고한 사람들이 다칠까봐 너무 무섭다고 고백하며 목이 메었다.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져 테이블을 적셨다. 할머니는 묵묵히 국밥을 먹으며 서아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의 정체인 박 여사는 겉으로는 둔한 노인 연기를 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었다. 손자인 도진이 심혈을 기울이는 프로젝트에 그런 비리가 숨겨져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게다가 최 전무가 자신의 신복들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무엇보다 박 여사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눈앞에 있는 이 작은 아가씨의 진심이었다. 자신의 안위보다 타인의 안전을 먼저 걱정하는 그 순수한 정의감이 박 여사의 죽어있던 열정을 다시 깨우고 있었다. 그녀는 서아의 손을 거칠지만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박 여사는 서아에게 너무 낙심하지 말라고 위로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이라며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다독였다. 그녀는 서아에게 그 증거들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잘 간직하고 있으라는 의미심장한 조언을 덧붙였다. 서아는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큰 위로를 받았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의 말씀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서아는 자신의 편이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이 초라한 할머니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씩씩하게 일어섰다. 박 여사는 멀어지는 서아의 뒷모습을 보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다음날 출근한 서아는 책상 위에 놓인 낯선 서류 봉투를 발견했다. 발신인이 적혀 있지 않은 그 봉투 안에는 리조트 공사 현장의 내부 사진들과 실제 자재 납품 내역서 사본이 들어 있었다. 서아가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없었던 결정적인 증거들이었다. 누군가가 그녀를 돕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서아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사무실 풍경은 여느 때와 다름없었다. 김 부장은 여전히 주식창을 보고 있었고 동료들은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서아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가 그녀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녀는 봉투를 가슴에 품으며 다시 한번 전의를 불태웠다. 한편 회장실의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강도진은 할머니로부터 전해들은 정보와 자신이 독자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대조해 보고 있었다. 서아가 제기한 의혹은 모두 사실이었다. 최 전무는 도진의 눈을 속이고 리조트 건설에 쓰일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다. 그 비자금은 이사들을 매수하여 도진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데 쓰일 예정이었다. 도진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믿었던 임원의 배신보다 더 그를 화나게 한 것은 그들의 탐욕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을 뻔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위험을 가장 먼저 감지하고 경고한 사람이 바로 디자인 3팀의 말단, 사원 이서아라는 사실이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도진은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장을 호출했다. 그는 당장 리조트 건설 현장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최 전무의 귀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적을 잡으려면 확실한 덫을 놓아야 했다. 도진은 서아를 이용해 최 전무를 방심하게 만들고 결정적인 순간에 숨통을 끊어놓을 계획을 세웠다. 그는 서아에게 위험한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사실에 잠시 망설였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녀만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패였다.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그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을 느끼고 있었다. 서아는 퇴근 후에도 집에 가지 않고 회사 근처 카페에서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었다. 익명의 조력자가 보내준 자료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춰주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증거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였다. 사내 감사팀도 최 전무의 라인이라 믿을 수 없었고 외부 언론에 제보하기에는 아직 확실한 물증이 부족했다. 그때 서아의 노트북 화면에 메신저 알림이 떴다.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관리자라는 아이디로 메시지가 도착한 것이었다. 메시지에는 내일 저녁 리조트 현장 사무소로 잠입하여 원본 장부를 확보하라는 지령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보안 시스템을 해제할 수 있는 마스터키 코드가 첨부되어 있었다. 서아는 혼란스러웠다. 이 관리자는 누구이며 왜 자신에게 이런 위험한 일을 시키는 것일까? 함정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대로 주저앉으면 진실은 영원히 묻힐 것이고 리조트는 시한폭탄처럼 완공될 것이었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삭제하고 결심을 굳혔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했다. 그녀는 가방을 챙겨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카페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얼굴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내일 밤이 승부처였다. 그녀의 인생을 건 도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저녁 서아는 야근 핑계를 대고 일찍 회사를 빠져나와 리조트 공사 현장이 있는 외곽으로 향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거대한 골조만 드러낸 리조트 건물은
마치 괴물처럼 흉물스럽게 서 있었다. 현장은 공사가 중단된 시간이라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지만 곳곳에 경비원들이 순찰을 돌고 있어 접근이 쉽지 않았다. 서한은 검은색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보안 헬멧을 눌러쓴 채 개구멍을 통해 현장 내부로 진입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관리자가 알려준 루트를 따라 현장 사무소로 이동했다.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피하고 순찰대의 동선을 파악하며 움직이는 그녀의 동작은 놀라울 정도로 민첩했다. 현장 사무소 문 앞에 도착한 서한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도어락에 마스터키 코드를 입력했다. 삐빅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사무소 안은 어두웠지만 달빛의 의지에 금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온 소형 카메라로 사무실 내부의 수상한 서류들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순찰을 돌던 경비원들이 사무소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서한은 황급히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다. 손전등 불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사무실 안을 훑었다. 서한은 입을 틀어막고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노력했다. 불빛이 책상 근처를 비추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한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과연 그녀는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 경비원의 굵은 손전등 불빛이 서아가 숨어있는 책상 모서리를 아슬아슬하게 스치고 지나갔다. 서아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공포 속에서도 입을 틀어막은 채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먼지 쌓인 카페 뒤로 경비원의 무거운 군화 발소리가 뚜벅뚜벅 울릴 때마다 그녀의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갔다. 만약 여기서 들킨다면 단순히 해고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다행히 무전기에서 다른 구역을 확인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경비원은 투덜거리며 사무소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서아는 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켰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려 셔츠를 적셨지만 지금은 안도할 시간이 없었다.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불과 몇 분 남짓이었다. 서아는 재빨리 몸을 일으켜 사무소 안쪽에 위치한 비밀 금고 앞으로 다가갔다.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는 금고의 다이얼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관리자라는 익명의 조력자가 보내준 코드를 떨리는 손가락으로 하나씩 입력했다. 삐빅하는 짧은 기계음과 함께 육중한 금고문이 덜컥 소리를 내며 열렸다. 금고 안에는 최 전무가 은밀하게 관리하던 이중 장부와 불법 하도급 계약서, 원본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다. 서한은 미리 준비해온 방수 가방에 서류들을 쓸어 담기 시작했다. 손끝이 덜덜 떨려 종이에 베이는 것도 느끼지 못할 만큼 긴박한 순간이었다. 이 서류들이야말로 썩어빠진 천일그룹의 환부를 도려낼 수 있는 유일한 칼날이자 그녀 자신을 지켜줄 방패였다. 모든 증거를 챙겨 사무소를 빠져나오려던 순간 날카로운 경보음이 정적을 찢어발기며 현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서아가 금고를 열 때 보안 시스템이 작동한 모양이었다. 순식간에 사방에서 서치라이트가 켜지며 어둠에 잠겨있던 공사장 전체가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졌다. 여기저기서 경비원들과 최 전무가 심어놓은 용역 깡패들이 고함을 지르며 사무소 쪽으로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서아는 가방을 둘러매고 반대편 창문을 깨뜨린 뒤 망설임 없이 밖으로 뛰어내렸다. 깨진 유리 조각이 발목을 스쳤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이 그녀는 철골 구조물 사이로 몸을 숨기며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질주했다. 빗물에 젖은 바닥은 미끄러웠고 곳곳에 널린 자재들은 그녀의 앞길을 막아서는 덫과 같았다.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들은 훈련된 사냥개들처럼 포위망을 좁혀오며 서아를 막다른 곳으로 몰아넣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폐가 찢어질 듯 아팠지만 서아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미완성된 계단을 네 발로 기어오르듯 올라가며
옥상으로 향하는 통로를 찾았다. 하지만 3층 복도 끝에 다다랐을 때 그녀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건장한 사내 3명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쇠파이프와 강목이 들려 있었고 눈빛은 살기로 번들거렸다. 뒤에서도 추격자들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하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주먹을 꽉 쥐었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그녀는 가방을 품에 안고 그들을 노려보았다. 두려움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결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사내들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서하에게 다가오던 찰나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림자처럼 나타나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검은색 후드 점퍼에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는 순식간에 선두에 있던 사내의 팔을 꺾고 명치를 가격했다. 억 소리와 함께 거구의 사내가 바닥에 고꾸라졌다. 나머지 2명이 당황하여 덤벼들었지만 남자의 움직임은 짐승처럼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최소한의 동작으로 상대의 급소를 타격하여 무력화시켰다. 서하는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남자가 고개를 돌려 서하를 보았을 때 모자 아래로 드러난 날카로운 턱선과 강렬한 눈빛이 낯설지 않았다. 그는 짧고 굵게 말했다. 나를 따라오라고. 그 목소리는 차갑지만 묘한 신뢰감을 주었다. 남자는 서하의 손목을 낚아채고 복잡한 공사장 내부를 익숙하게 누비며 달리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크고 단단했으며 그 온기가 서하의 차가워진 손끝으로 전해져 왔다. 그들은 미로 같은 철골 구조물을 지나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된 비밀 통로로 빠져나갔다. 뒤에서 쫓아오던 추격자들의 고함이 점점 멀어졌다. 지하 주차장 구석에는 낡은 세단 한 대가 시동이 걸린 채 대기하고 있었다. 남자는 서하를 조수석에 밀어넣고 운전석에 올라타 엑셀을 밟았다. 차는 굉음을 내며 주차장을 빠져나가 어둠 속의 도로 위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서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사이드미러로 뒤를 확인했다. 다행히 따라오는 차는 보이지 않았다.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한참을 달려 도심을 벗어난 차는 한강변의 한적한 둔치에 멈춰섰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서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자에게 누구냐고 물었다. 남자는 천천히 모자를 벗고 고개를 돌렸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을 본 서하는 숨을 들이켰다. 그는 오리엔테이션 때 단상 위에서 보았던 천일그룹의 회장 강도진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말끔한 정장을 입은 CEO가 아니라 땀과 흙투성이가 된 거친 전사와 같았다. 도진은 놀란 서하의 눈을 바라보며 자신을 감사팀장, 강 팀장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내부 비리를 조사 중이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서하는 혼란스러웠지만 그가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도진은 뒷좌석에서 구급 상자를 꺼내 서하의 상처난 발목과 찢어진 손등을 치료해주기 시작했다. 소독약을 바르는 그의 손길은 겉모습과 달리 섬세하고 조심스러웠다. 서하는 묵묵히 자신의 상처를 돌보는 도진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회사의 최고 권력자가 왜 직접 위험한 현장에 뛰어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행동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도진은 치료를 마치고 서하가 챙겨온 서류들을 훑어보았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최 전무의 비리 규모는 훨씬 방대하고 악질적이었다. 도진의 눈에 서늘한 분노가 어렸다. 그는 서하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 증거들이라면 놈들을 확실하게 끝장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서하는 용기를 내어 도진에게 물었다. 왜 자신을 도와주는 것이냐고. 도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그는 서하가 면접장에서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 사람의 생명과 기업의 신뢰를 지켜야 한다는 그 신념이 자신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고백했다. 도진은 자신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기업가의 본질을 서하를 통해 다시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가운 얼음이 아니었다.
그 속에는 서아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경, 그리고 아직 정의되지 않은 뜨거운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다. 서아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이전과는 다르게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다. 그때 도진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비서실장으로부터 온 급한 연락이었다. 최 전무 측이 서아의 침입 사실을 알아차리고 그녀를 산업 스파이로 몰아 경찰에 신고했다는 보고였다. 게다가 내일 아침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죄를 서아에게 뒤집어 씌우고 구속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는 것이었다. 도진은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쥐었다. 그들은 서아를 희생양 삼아 꼬리를 자르고 빠져나갈 셈이었다. 서아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힘들게 증거를 확보했지만 오히려 범죄자로 몰리게 된 상황에 억울함과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절망감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도진은 서아의 어깨를 단단히 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는 결코 서아가 혼자 당하게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내일 열리는 주주총회야말로 최 전무를 심판할 수 있는 최적의 무대라고 말했다. 도진은 서아에게 자신을 믿고 따라와 줄 수 있냐고 물었다. 그것은 회장으로서의 명령이 아니라 한 남자로서의 간절한 부탁이었다. 서아는 도진의 깊은 눈동자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아군이 서 있었다. 그들은 밤이 깊도록 차 안에서 내일의 거사를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도시는 잠들어 있었지만 두 사람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도진은 피곤에 지쳐 잠든 서아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아주는 그의 손길에는 애틋함이 묻어났다. 그는 맹세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이 여자를 지키고 썩어빠진 회사들 바로잡겠다고. 도진은 차를 출발시켜 자신의 안전 가옥으로 향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천일그룹에는 거대한 피바람이 불 것이다. 그리고 그 바람의 끝에서 진정한 왕이 귀환하고 여왕이 탄생할 것이었다. 전장은 준비되었고 이제 마지막 결전만이 남아 있었다. 천일그룹 본사 대강당은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취재진과 주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무대 중앙에는 최 전무가 비통한 표정을 연기하며 마이크 앞에 서 있었다. 그는 교묘하게 조작된 증거 자료들을 화면에 띄우며 이번 리조트 건설 비리 사건의 주범이 말단 사원인 이서아라고 주장했다. 그녀가 경쟁사의 사주를 받고 회사 내부에 잠입하여 기밀을 빼돌리고 부실 공사를 유도했다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는 가운데 최 전무는 눈물을 훔치는 척하며 회사의 시스템을 악용한 산업 스파이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론은 이미 최 전무가 짜놓은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었고 객석에 앉은 주주들은 분노하며 이서아를 당장 구속하라고 소리쳤다. 진실이 거짓에 묻히기 직전의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대강당의 출입문이 굉음과 함께 열리며 이서아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옷은 어젯밤의 도주극으로 인해 여기저기 찢어지고 흙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가 일제히 그녀를 향해 돌아갔다. 서아는 쏟아지는 시선과 비난의 화살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단상 쪽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갔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퍼져나갔고 최 전무의 얼굴이 일순간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경호원들에게 소리쳤다. 저 범죄자를 당장 끌어내라고 악을 쓰는 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찢어질 듯 울렸다. 경호원들이 서아를 제압하기 위해 달려들었고 서아는 주먹을 쥐고 그 자리에 멈춰섰다. 경호원들의 거친 손길이 서아의 어깨에 닿으려는 찰나 누군가의 호령 소리가
대강당을 뒤흔들었다. 그만두라는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경호원들이 멈칫하며 뒤로 물러섰다. 문 밖에서부터 휠체어를 탄 노부인이 수행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며칠 전 골목길에서 폐지를 줍던 그 초라한 노파가 아니었다. 최고급 비단 한복을 차려입고 백발을 단정하게 빗어 넘긴 그녀에게서는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바로 천일그룹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창업주의 아내인 박여사였다.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최전무는 사색이 되어 다리가 풀린 듯 휘청거렸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혹은 뒷방 노인네 취급했던 그녀가 이 자리에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박 여사는 서아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리고 떨고 있는 최전무를 향해 서리빨 같은 시선을 던졌다. 그녀는 마이크 없이도 강당이 울릴 정도로 호통을 쳤다. 감히 내 회사에서 내 사람을 건드리냐는 일갈이었다. 주주들과 기자들은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박 여사는 자신이 지난 몇 달간 거리에서 직접 보고 들은 민심과 최전무가 저지른 악행들을 낱낱이 고발했다. 그녀는 서아가 아니었다면 우리 그룹은 돈에 눈이 멀어 사람을 죽인 살인 기업이 되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녀의 증언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가슴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다. 최 전무는 식은 땀을 줄줄 흘리며 그것은 노망난 노인의 헛소리라고 발악했지만 이미 기세는 꺾여 있었다. 그 순간 무대 뒤편의 대형 스크린이 꺼졌다가 다시 켜지며 새로운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어젯밤 서아가 목숨을 걸고 빼내온 최 전무의 비밀 장부와 리조트 현장의 부실 공사 실태를 담은 고화질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는 최 전무가 하청업체 대표들과 뇌물을 주고받으며 불법 자재 사용을 지시하는 육성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장내는 충격과 분노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리고 무대 옆 어둠 속에서 강도진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는 더 이상 자맹을 위한 편한 복장이 아닌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를 입은 냉철한 CEO의 모습이었다. 도진은 서아의 반대편에 서서 그녀를 보호하듯 감싸며 최 전무를 내려다보았다. 도진은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지금 스크린에 나오는 모든 증거는 이 자리에 있는 이서아 사원이 목숨을 걸고 확보한 것이며 그녀야말로 우리 그룹이 지켜야 할 진정한 인재라고 공표했다. 그는 최 전무와 그의 동조한 임원진 전원을 즉시 해임하고 검찰에 고발할 것임을 밝혔다. 도진의 눈빛은 무자비했다. 그는 자신의 할머니와 사랑하는 여자를 위협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보여주겠다는 듯 최전무를 짓밟았다. 최전무는 털썩 주저앉으며 도진에게 매달려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애원했지만 도진은 차갑게 그의 손을 뿌리쳤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무대 위로 올라와 최 전무에게 수갑을 채웠다. 최 전무가 연행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며 서아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그런 그녀를 도진이 단단한 팔로 부축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두 사람을 향해 터졌다. 도진은 기자들을 향해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할 것이며 피해를 본 하청업체와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리더십은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했고 주주들은 그에게 기립 박수를 보냈다. 서아는 멍한 눈으로 도진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함께 흙탕물을 구르며 도망치던 남자가 지금은 너무나 멀고 높은 곳에 있는 권력자처럼 느껴졌다. 승리의 기쁨보다 알 수 없는 거리감이 그녀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소란이 잦아들고 기자회견이 마무리되자 도진은 서아를 데리고 회장실로 이동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도진은 서아의 상처난 손등을 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서아는 슬그머니 손을 뒤로 감추었다. 그녀는 도진이 처음부터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자신을 장기말처럼 이용했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할머니가 전 회장님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도진이 자신을 채용하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사실들이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얽혔다. 그녀에게 이 모든 상황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었고 자신이 거대한 재벌가의 권력 다툼에 휘말린 희생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회장실에 도착하자 박 여사가 따뜻한 차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서아를 안아주며 고생했다고 다독였지만 서아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서아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물었다. 처음부터 저를 알고 계셨냐고. 그리고 제가 이 싸움에 뛰어들도록 유도하신 거냐고. 도진은 당황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서아의 눈빛은 이미 상처로 얼룩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정의를 위해 싸웠다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도진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쓰였다는 배신감을 느꼈다. 도진은 그것이 아니라고 진심을 다해 설명하려 했지만 서아의 다친 마음을 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서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회사의 위기는 넘겼으니 자신의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녀는 도진이 내미는 보상이나 승진 따위는 필요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다. 서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선언했다. 도진은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서아를 바라보았다. 그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서아의 자존심과 상처를 간과하고 있었다. 서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장실을 나갔다. 닫히는 문 너머로 그녀의 쓸쓸한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도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승리의 환호성 뒤에 남겨진 것은 뼈아픈 상실감이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서아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동료들은 뉴스를 보고 태도가 180도 돌변하여 그녀에게 아부하거나 사과를 해왔지만 서아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다이어리와 필기구만을 챙겨 박스에 담았다. 이곳에서의 짧은 시간은 그녀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큰 상처를 남겼다. 서아는 마지막으로 텅 빈 책상을 쓰다듬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폐허가 된 것은 그녀의 마음이었다. 그녀는 박스를 들고 회사를 빠져나왔다. 화려한 천일그룹의 빌딩 숲을 뒤로 한 채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당당했다. 비록 상처받았을지언정 그녀는 자신의 신념을 지켰기 때문이었다. 도진은 창가에 서서 멀어지는 서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서아가 남기고 간 사직서가 들려 있었다. 박 여사가 휠체어를 끌고 다가와 도진의 등을 두드렸다. 그녀는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라며 늦기 전에 잡으라고 조언했다. 도진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서아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사직서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재킷을 챙겨 들었다. 비서실장이 일정을 보고하려 들어왔지만 도진은 그를 밀치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이번에는 CEO 강도진이 아니라 남자 강도진으로서 그녀를 되찾아야 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다. 최전무의 잔당들이 복수를 위해 어둠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회장실의 육중한 문이 닫히고 강도진은 넓은 집무실에 홀로 남겨졌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조금 전까지 이 공간을 가득 채우던 주주들의 환호와 축하 인사는 허공으로 흩어졌고 서아가 남기고 간 차가운 침묵만이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 도진은 서아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소파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그녀의 온기 대신 서늘한 공기만이 감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으나 그것은 착각이었다. 회사를 위기에서 구하고 부패한 임원들을 축출하는 데 성공했지만
정작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줄 유일한 사람을 잃어버린 것이었다. 도지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심장 한 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리고 아팠다. 그것은 그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상실감이자 지독한 후회의 감정이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와 내일의 일정을 보고하려 했다. 하지만 도지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주가 상승이나 언론의 반응 따위가 아니었다. 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투를 챙겨 입었다. 비서실장이 당황하며 어디로 가시냐고 물었지만 도지는 대답 대신 차 열쇠를 낚아채고 밖으로 나갔다. 그는 수행원도 없이 직접 차를 몰고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그의 차가 향한 곳은 강남의 고급 주택가가 아닌 서울의 변두리 서아가 사는 낡은 달동네였다. 가로등조차 드문드문 켜진 좁고 가파른 골목길을 오르며 도지는 핸들을 꽉 잡았다. 이 거친 길을 매일 오르내렸을 그녀의 고단한 삶이 피부로 와닿는 듯했다. 그는 그녀의 집 근처 공터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다. 차가운 밤 공기가 열려진 창틈으로 스며들었다. 서아의 집 창문에는 불이 꺼져 있었다. 도지는 차 안에서 하염없이 그녀의 집을 올려다보았다. 지금 당장이라도 문을 두드리고 사과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다. 자신이 했던 모든 행동이 그녀에게는 계산된 기만으로 보였을 것이라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골목 어귀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서아였다. 그녀는 편의점 봉투를 손에 든 채 힘없이 걸어오고 있었다. 축 처진 어깨와 땅만 보고 걷는 그녀의 모습은 도진의 가슴을 후벼 팠다. 도진은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인기척을 느낀 서아가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서아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도진을 못 본 척하고 지나치려 했다. 도진은 다급하게 서아의 앞을 막아섰다. 잠시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이 떨리고 있었다. 서아는 싸늘한 표정으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도진이 내민 손길을 거부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도진은 물러서지 않고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의도가 불순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정말로 당신을 걱정하고 아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서아에게 그 말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도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에게는 사람의 마음조차 투자의 대상이고 리스크 관리의 일환일 뿐이냐고 쏘아붙였다. 그 말은 도진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그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서아는 도진을 지나쳐 집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때 도진이 그녀의 등 뒤에 대고 외쳤다. 회장 자격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저 한 남자로서 온 것이라고 절규하듯 말했다. 서아는 잠시 멈칫했지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굳게 닫힌 철문 소리가 골목에 메아리 쳤다. 도진은 닫힌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밤이 깊어가고 찬 이슬이 내리기 시작했지만 그는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 여기서 포기한다면 영영 그녀를 잃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밤을 지새우기로 결심했다. 난생 처음 겪어보는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그는 추위와 배고픔보다 그녀에게 닿지 못한 자신의 진심이 더 고통스러웠다. 다음 날 아침 서아는 출근 준비가 아닌 이사 준비를 하려고 일찍 집을 나섰다. 문을 열자마자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쭈그리고 앉아 잠이 든 도진의 모습이었다. 최고급 양복은 구겨지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 추위에 떨고 있는 천일그룹의 회장이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서아는 그를 깨우려다 말고 잠시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항상 완벽하고 강인해 보였던 그에게서 처음으로 인간적인 연민이 느껴졌다. 인기척에 눈을 뜬 도진은 서아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며 횡설수설했다.
다리에 쥐가 나서 비틀거리는 그의 모습은 우스꽝스러웠지만 서한은 웃을 수 없었다. 도진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아침은 먹었냐고 물었다. 엉뚱한 질문에 서한은 어이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다. 서한은 도진에게 제발 돌아가라고 말했다. 우리는 사는 세계가 너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도진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는 서아를 따라다니며 자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여주겠다고 했다. 그는 서아가 가는 동네 슈퍼마켓까지 따라가 장바구니를 들어주겠다고 나섰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무거운 짐을 들고 낑낑거리는 도진의 모습에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머니들에게 넉살 좋게 인사를 건네며 서아의 남자친구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서아는 얼굴이 붉어져 그를 타박했지만 도진은 천진난만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서아의 얼어붙은 마음을 아주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한편 서울의 한 어두운 창고에서는 최전무의 잔당들이 모여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들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도망자 신세가 된 상황에 분노하고 있었다. 최전무는 구속되었지만 그를 따르던 행동대장 독사는 경찰의 포위망을 뚫고 잠적한 상태였다. 독사는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 강도진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이를 갈았다. 그는 자신의 보스를 감옥에 보내고 조직을 와해시킨 장본인이 바로 이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독사는 부하들에게 지시했다. 강도진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줄 방법은 그의 돈을 뺏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장 아끼는 것을 부수어 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의 타깃은 명확했다. 바로 이서아였다. 도진은 며칠째 회사 업무를 비서실장에게 일임하고 서아의 동네로 출근 도장을 찍고 있었다. 그는 서아가 좋아하는 분식집에 데려가 떡볶이를 사주기도 하고 고장난 서아의 집 대문을 고쳐주기도 했다. 서툴은 망치질 탓에 손가락을 파서 비명을 지르기도 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서아는 그런 도진의 노력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진과 함께 낡은 벤치에 앉아 캔커피를 마시며 물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고. 도진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당신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고. 사람을 도구로 보지 않고 진심으로 대하는 법을 당신에게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서아는 그의 눈에서 거짓 없는 진실을 읽었다. 어느 날 저녁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졌다. 서아는 우산도 없이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다. 빗줄기가 거세지자 그녀는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다. 그때 검은색 우산 하나가 그녀의 머리 위로 드리워졌다. 도진이었다. 그는 자신의 어깨가 다 젖는 줄도 모르고 우산을 서아 쪽으로 기울여주고 있었다. 빗소리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도진은 조용히 말했다. 비가 그칠 때까지만이라도 곁에 있게 해달라고. 서아는 더 이상 그를 밀어내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우산 속으로 들어갔다. 두 사람의 어깨가 맞닿았고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작은 싹이 트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독사의 부하들이 서아의 주변을 맴돌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들은 도진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노리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도진은 회사에 급한 결제건이 생겨 잠시 본사로 돌아가야 했다. 그는 서아에게 금방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고 아쉬운 발걸음을 옮겼다. 서아는 괜찮다며 그를 배웅했다. 도진의 차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독사의 부하들이 어둠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검은 승합차를 타고 서아의 귀갓길을 막아섰다. 골목길의 가로등이 깜빡이다가 툭 꺼졌고 불길한 정적이 흘렀다. 서아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의 걸음을 재촉했다. 서아가 집 앞에 다다랐을 때 골목 그림자 속에서 건장한 사내들이 튀어나와 그녀를 둘러쌌다. 서아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누군가가 뒤에서 그녀의 입을 거칠게 틀어막았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반항하며 발버둥쳤지만 역부족이었다.
독사가 흉터난 얼굴을 들이밀며 비열하게 웃었다. 그는 강도진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시험해보자며 서아를 강제로 승합차에 태웠다. 서아에 떨어진 휴대폰이 바닥에 나뒹굴었고 액정 위로 빗방울이 떨어졌다. 승합차는 굉음을 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골목에는 다시 정막만이 남았다. 서아는 공포에 질려 눈물을 흘렸지만 마음속으로는 도진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본사 회의실에서 임원들과 회의를 하던 도진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회의를 중단하고 서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연결음만 길게 이어질 뿐 그녀는 받지 않았다. 불안감이 엄습한 도진은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다. 그때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수화기 넘어 들려왔다. 독사였다. 그는 서아의 비명 소리를 들려주며 도진을 자극했다. 내 여자를 살리고 싶으면 혼자서 지정된 장소로 오라는 협박이었다. 도진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타오르다가 이내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휴대폰을 꽉 쥐어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감히 내 사람을 건드리다니 용서할 수 없었다. 도진은 비서실장에게 보안팀을 소집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다. 인질의 안전이 최우선이었고 놈들은 자신이 혼자 오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는 서랍 속에 보관해 두었던 호신용 3단봉을 챙겨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다. 그의 눈빛은 며칠 전 서아를 바라보던 다정함은 사라지고 다시 냉혹한 사냥꾼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놈들이 지정한 인천의 폐공장으로 차를 몰았다. 속도계의 바늘이 끝까지 치솟았지만 그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서아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만약 그녀에게 털끝만큼이라도 상처를 입힌다면 그들을 지옥 끝까지 쫓아가 응징할 것이라고 맹세했다. 폐공장에 도착한 도진은 차라이트를 끄고 조용히 내부로 잠입했다. 공장 안은 녹슨 기계들과 먼지로 가득 차 있었고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중앙의 넓은 공터에 서아가 의자에 묶인 채 입에 재갈이 물려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질려 있었고 눈가는 눈물로 젖어 있었다. 독사와 그의 부하 10여 명이 쇠파이프와 강목을 들고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다. 도진을 발견한 독사가 박수를 치며 비아냥거렸다. 대단한 사랑이라며 여기까지 혼자 올 줄은 몰랐다고 조롱했다. 서아는 도진을 보고 고개를 저으며 오지 말라는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도진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도진은 독사에게 거래를 제안하는 척하며 거리를 좁혔다. 돈이라면 얼마든지 줄 테니 그녀를 풀어주라고 말했다. 독사는 탐욕스러운 눈빛을 보이며 도진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했다. 천하의 강도진이 내 앞에 무릎 꿇는 꼴을 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부하들이 낄낄거리며 웃었다. 서아는 안 된다며 몸부림쳤지만 도진은 순순히 무릎을 굽히는 신짓을 했다. 독사가 방심하고 다가오는 순간 도진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는 순식간에 품에서 3단봉을 꺼내 독사의 정강이를 가격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독사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도진은 그 틈을 타 서아에게 달려드는 부하들을 막아섰다. 혼자서 10여 명을 상대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싸움은 치열했다. 도진은 재킷을 벗어 던지고 셔츠 차림으로 놈들과 맞섰다. 그는 태권도 유단자이자 특수부대 장교 출신다운 실력으로 상대를 하나둘씩 제압해 나갔다. 하지만 수적 열세는 어쩔 수 없었다. 등과 어깨에 쇠파이프가 날아와 꽂혔고 입가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 서아는 묶인 채 그 광경을 보며 오열했다. 자신 때문에 도진이 피투성이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도진은 비틀거리면서도 서아 앞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흰 셔츠는 붉은 피로 물들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서아를 돌아보며 힘겹게 미소 지었다. 걱정 말라고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입모양으로 말했다. 마지막 남은 부하가 흉기를 들고 도진의 뒤를 노렸다. 도진은 체력이 바닥나 반응 속도가 느려져 있었다. 위험한 순간 묶여있던 서아가 의자째 몸을 날려 그 부하의 다리를 걸었다. 부하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도진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를 가격해 기절시켰다. 공장 안에는 거친 숨소리와 신음소리만이 가득했다.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아의 밧줄을 풀어주었다. 자유가 된 서아는 도진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도진은 피 묻은 손으로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두 사람은 피비린내, 나는 현장 속에서 서로의 생존을 확인하며 깊은 포옹을 나누었다. 이제 그들 사이를 가로막는 오해와 벽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때 쓰러진 줄 알았던 독사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광기에 찬 눈으로 도진과 서아를 겨누었다. 탕하는 총성이 공장 안에 울려 퍼졌다. 도진이 본능적으로 서아를 감싸 안으며 몸을 돌렸다. 뜨거운 무언가가 그의 어깨를 관통했다. 도진의 몸이 휘청거렸고 서아는 비명을 질렀다.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도진은 고통 속에서도 서아의 얼굴을 감싸주며 괜찮냐고 물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쏟았다. 도진은 희미하게 웃으며 정신을 잃고 서아의 어깨 위로 쓰러졌다. 서아의 절규가 밤하늘을 찢어놓을 듯 울려 퍼졌다.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들의 사랑은 피로 맺어진 맹세가 되어가고 있었다. 수술실 앞에 복도는 숨이 막힐 듯한 적막과 소독약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이서아는 붉은 피가 말라붙은 옷을 입은 채 수술 중이라는 램프가 켜진 문만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고 머릿속은 방금 전 폐공장에서 일어났던 참혹한 광경들이 쉴 새 없이 재생되고 있었다. 자신을 향해 날아오던 총탄을 대신 맞고 쓰러지던 강도진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는 악몽처럼 그녀를 괴롭혔다. 만약 그가 잘못된다면 자신은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아갈 것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다. 제발 그를 살려달라고 자신의 목숨을 대신 가져가도 좋으니 그 사람만은 제발 무사하게 해달라고 신에게 애원했다. 복도 끝에서 소식을 듣고 달려온 박 여사와 비서실장이 나타났다. 박 여사는 휠체어에서 내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서아에게 다가와 그녀를 안아주었다. 서아는 박 여사의 품에 안겨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박 여사는 서아를 탓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손자를 지켜주어 고맙다고 말하며 서아의 피 묻은 등을 어루만져 주었다. 그녀는 도진이가 강한 아이이니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서아를 위로했다. 그 따뜻한 위로가 서아에게는 더욱 큰 슬픔으로 다가왔다. 자신은 도진에게 짐만 될 뿐이라고 생각했던 지난날의 어리석음이 후회스러웠다. 도진은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던졌다. 그것은 단순한 호감이나 연민이 아닌 목숨보다 깊은 사랑이었다. 서아는 수술실 앞을 지키며 다짐했다. 만약 도진이 깨어난다면 다시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그가 내민 손을 잡고 어떤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맹세했다. 시간은 야속하게도 더디게 흘러갔고 새벽이 지나 아침 해가 뜰 무렵이 되어서야 수술실에 램프가 꺼졌다. 집도이가 피곤한 기색으로 수술실에서 나왔다. 서아와 박 여사는 숨을 죽이고 의사의 입을 주시했다. 다행히 총알이 급소를 비껴가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말이 떨어지자 그제야 서아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도진은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서아는 면회 시간이 될 때까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진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가슴이 그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서아는 유리에 손을 대고 속삭였다. 기다릴게요. 당신이 눈을 뜰 때까지
언제까지나 여기 있을게요. 그녀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져 강철과 같은 확신으로 변해 있었다. 며칠 뒤 도진이 의식을 되찾았다. 그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침대 옆에 엎드려 쪽잠을 자고 있는 서아의 모습이었다. 도진은 마취 기운이 남아있어 몽롱한 상태였지만 손을 뻗어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겼다. 인기척을 느낀 서아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눈을 뜬 도진을 보자마자 그녀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다. 도진은 산소 마스크 안에서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괜찮냐고 쉰 목소리로 물었다. 서아는 바보같이 자기 걱정이나 하라며 그의 손을 꼭 잡고 오열했다. 도진은 아픈 몸을 일으키려 애쓰며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다시는 당신을 혼자 두지 않겠다는 그의 약속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도 유효했다. 두 사람은 병실 안에서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며 다시 한번 깊은 사랑을 확인했다. 도진의 회복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그는 병상에 누워서도 회사의 업무를 챙기려 했지만 서아의 엄격한 감시 아래 강제 휴식을 취해야 했다. 서아는 도진의 비서이자 간병인이 되어 그의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직접 죽을 쑤어 먹여주고 재활운동을 도우며 헌신적으로 그를 돌봤다. 도진은 그런 서아의 모습에서 평온함과 행복을 느꼈다. 그는 평생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왔지만 지금처럼 마음이 편안했던 적은 없었다. 도진은 서아에게 농담처럼 말했다. 총에 맞은 건 아프지만 덕분에 당신이 내 곁에 있으니 한 번 더 맞아도 좋을 것 같다고. 서아는 그런 농담하지 말라며 그를 흘겨보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들은 병원 정원을 산책하며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경찰의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현장에서 체포된 독사와 그 일당들은 살인미수 및 납치 혐의로 구속되었고 도주했던 최전무의 잔당들도 모두 일망타진되었다. 천일그룹은 대대적인 쇄신을 통해 부패한 임원들을 정리하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했다. 도진은 병실에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서아를 디자인 본부의 새로운 책임자로 추천했다. 일부 이사들이 그녀의 경력을 문제 삼아 반대했지만 도진은 단호했다. 위기 상황에서 회사를 구한 것은 그녀의 용기와 통찰력이라며 그녀야말로 천일그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적임자라고 설득했다. 박 여사 또한 도진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었다. 결국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서아의 승진을 의결했다. 서아는 더 이상 쫓겨난 말단 사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실력과 명분으로 자신의 자리를 쟁취한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고 있었다. 퇴원한 도진은 서아와 함께 할머니가 계신 본가로 향했다. 웅장한 한옥의 대문을 들어서자 박 여사가 두 사람을 반갑게 맞이했다. 박 여사는 서아의 손을 잡고 이제야 제 주인을 찾은 것 같다며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는 옷가락지를 건넸다. 그것은 며느리에게만 물려주는 정표였다. 서아는 당황하여 거절하려 했지만 도진이 그녀의 손을 감싸주며 받아달라고 부탁했다. 도진은 할머니 앞에서 정식으로 말했다. 이 사람은 내 생명의 은인이자 내 영혼의 반쪽이라고. 평생 이 사람만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겠다고 맹세했다. 박 여사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다. 낡은 골목길에서 시작된 인연이 거대한 재벌가의 안주인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서아는 그 자리가 권력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돕고 책임져야 하는 자리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1년 후 천일그룹의 창립 기념일 행사가 열리는 호텔 대연회장은 정재계 인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강도진 회장이 단상에 올라 기념사를 하고 있었다. 그는 지난 1년간 회사가 이룬 눈부신 성과와 사회 공헌 활동에 대해 발표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한 사람을 소개하겠다고 말했다. 무대 뒤에서 우아한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이서아 전무가 걸어 나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수줍음 많은 소녀가 아니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과 당당한 걸음걸이는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다. 서한은 마이크를 잡고 천일그룹이 새롭게 추진하는 상생 디자인 프로젝트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한 건축과 환경을 생각하는 디자인 철학이 담긴 그녀의 발표에 참석자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다. 발표가 끝나고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도지는 서아에게 다가가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귓가에 속삭였다. 오늘 정말 완벽했다고. 서아는 도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당신이 믿어준 덕분이라고 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으로도 수만 가지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연회장 발코니로 나온 두 사람은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1년 전 비 오는 골목길에서 만났던 그날처럼 도시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위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서한은 난간에 기대어 지난 날들을 회상했다.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었지만 그 폭풍이 있었기에 지금의 단단한 자신이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도지는 서아의 어깨에 자신의 재킷을 덮어주며 그녀를 찬 바람으로부터 보호해 주었다. 도지는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화려한 다이아몬드가 아닌 서아가 직접 디자인했던 심플한 반지가 들어 있었다. 도지는 서아의 왼손을 잡고 반지를 끼워주며 정식으로 프러포즈했다. 나랑 결혼해 줄래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두렵지 않을 것 같다고 고백했다. 서아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도진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달빛 아래서 나누는 두 사람의 키스는 달콤하고도 진한 여운을 남겼다. 그것은 단순한 연인 간의 약속을 넘어 인생의 동반자로서 서로의 삶을 지탱해 주겠다는 숭고한 계약이었다. 밤하늘의 별들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듯 반짝이고 있었다. 결혼식은 세간의 예상과 달리 소박하게 치러졌다. 도진과 서아의 뜻에 따라 예식 비용을 절약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부금으로 사용했다. 하객들은 진심으로 두 사람을 축하해 주었고 박 여사는 가장 앞줄에 앉아 눈물을 훔쳤다. 서아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도진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었다. 그녀의 발걸음마다 지나온 시련과 극복의 기억들이 꽃잎처럼 흩날렸다. 주례사 대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직접 쓴 혼인 서약서를 낭독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겠다는 그들의 맹세는 식장에 있는 모든 사람의 가슴을 울렸다. 도진은 서아를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의 미소를 지어 보였고 서아 역시 그에게 화답하며 환하게 웃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잠시 그들이 처음 만났던 골목길을 찾았다. 이제는 재개발이 확정되어 곧 사라질 그곳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추억이 깃든 장소였다. 서아는 낡은 가로등 아래 서서 도진에게 말했다. 만약 그때 내가 할머니를 도와드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운명은 어떻게든 우리를 만나게 했을 거야. 당신의 착한 마음은 빛이 나서 어디에 숨어 있어도 내가 찾아냈을 테니까. 서아는 그의 말에 감동하며 도진의 손을 꽉 잡았다. 폐지를 줍던 할머니를 도왔던 작은 선의가 나비 효과가 되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거대 기업과 수많은 사람의 삶까지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언덕길을 내려왔다. 그들의 뒷모습 위로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새로운 도전과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때로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겠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튼튼한 우산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서아는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는 신데렐라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발로 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왕이 되었고, 도지는 그녀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왕이 되었다. 폭풍 속에서 피어난 꽃은 그 어떤 온실 속의 화초보다 강인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으며 세상에 그 존재를 증명했다.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그들의 사랑과 전설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